2008년 성금요일에 나는 런던에 있었다. 아침 일찍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안토넬로 다 메시나가 그린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면 그림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장면을 표현한 작품 중에 가장 외롭고 가장 덜 우화적인 작품이다. 안토넬로의 작품에는 시칠리아 특유의 현장성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란 제한이 없어서 절제나 자기 보호 따위를 거부한다. 몇십 년 전 다닐로 돌치가 녹음한 팔레르모 근처 해안의 어부들의 말에서 똑같은 감각을 확인할 수 있다. 밤에 별을 볼 때가 있어요. 장어를 잡으러 나갈 때면 특히 그렇죠. 그럴 때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 이게 정말 진짜일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요할 때면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님을 욕되게 하기만 해 죽여버릴 테니. 하지만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못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한테 휴식과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야? 안토넬로가 그린 피에타를 보면 죽은 그리스도의 몸을 천사 혼자 무기력하게 받치고 있는데 천사는 자신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머리에 대고 있다. 회화 역사에서 가장 측은한 천사일 것이다. 시칠리아는 열정을 인정하고 환상은 거부하는 섬이다. 트래펄가 광장행 버스를 탔다. 광장에서 내셔널 갤러리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걸었는지, 그리고 입구로 들어가기 전 내려다 보이는 분수를 몇 번이나 봤는지 알 수 없다. 트래펄가 광장은 대도시의 유명한 집합 장소들과 달리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역사에 무심하다. 이곳에선 기억도 희망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1942년 나는 내셔널 갤러리에서 개최한 마이라 헤스의 피아노 리사이트를 듣기 위해 이 계단을 올랐다. 공습 때문에 그림들은 대부분 치운 상태였다. 헤스는 바흐를 연주했다. 공연은 한낮에 있었다. 음악을 듣는 우리 관객들은 벽에 걸린 몇 점 남지 않은 그림처럼 조용했다. 피아노의 소리와 화음이 죽음의 철조망으로 묶은 꽃다발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생생한 꽃다발만 받고 철조망은 무시했다. 같은 해 1942년에 런던 사람들은 처음 라디오를 들었다. 나는 여름으로 기억한다. 함락된 레닌그라드에 바친다는 쇼스타코비치의 7번 교향곡이었다. 1941년 쇼스타코비치가 포위된 레닌그라드에서 썼다는 곡. 우리 중 누구에게 그 교향곡은 하나의 예언이었다. 그 곡을 들으며 우리는 레닌그라드의 저항군이 스탈린그라드의 저항군에 이어 러시아 붉은 군대를 도와 독일군을 패배로 이끌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음악은 전시에도 파괴할 수 없는 극소수의 몇 가지 중 하나이다. 안토넬로의 십자가 그림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전시실 입구의 왼쪽에 눈높이에 맞춰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인물들의 머리와 몸통에서 놀라운 점은
단순히 그 외로움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간이 몸에 가하는 압력과 몸이 압력에 저항하는 방식이다. 그 몸에서 전해지는 거부할 수 없는 물리적 존재감은 바로 이 저항 때문이다. 한참을 본 후에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만 그려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림 오른쪽 입구 옆에 의자가 하나 있었다. 모든 전시실에 그런 의자가 있는데 미술관 직원을 위한 자리다. 관람객들을 살피며 그림에 너무 가까이 갈 때 경고를 하거나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람들. 가난한 학생 시절에 그런 직원은 어떻게 뽑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다. 나도 지원할 수 있을까? 아니었다. 모두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었다. 여자도 없진 않았지만 남자가 더 많았다. 정년을 앞둔 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일까? 자원봉사자들일까? 어쨌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뒷마당에 대해 알아가듯 몇몇 작품들을 알아갔다. 이런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다.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어디 있나요? 네네, 스페인 학파요. 32번 전시실입니다. 곧장 가서 저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거기 왼쪽 두 번째 전시실입니다. 벨라스케스의 수사슴 머리 그림을 보고 싶은데요. 수사슴이요? 사슴 수컷 말이죠? 네, 머리만 그린 작품이요. 필리페 4세의 초상화가 2점 있기는 합니다. 그중 한 작품에서 황제의 수염이 멋지게 위로 휘었는데 사슴뿔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수사슴 그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아마 찾으시는 수사슴 그림은 마드리드에 있을 겁니다. 저희 미술관에서는 마르다의 집에 들른 그리스도를 놓치시면 안 되죠. 마르다가 생선 요리에 쓸 소스를 만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늘을 빻고 있죠. 프라도에 갔었는데 수사슴 그림은 거기도 없었어요. 이런. 그리고 거울의 비너스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본 왼쪽 무릎이 정말 대단하죠. 직원들은 2-3개의 전시실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에 늘 전시실 사이를 돌아다닌다. 십자가 그림 옆 의자는 그때 마침 비어 있었다. 나는 스케치북과 펜, 손수건을 꺼낸 다음 가방을 조심스럽게 의자 위에 올려놓는다. 드로잉을 시작한다. 실수들을 보완하고 또 보완한다. 작은 실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핵심은 십자가를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 주변 공간이 아무런 압력도 주지 못하게 되고 저항도 없을 것이다. 잉크를 쓰고 검지에 침을 묻혀가며 그린다. 시작이 나빴다. 다음 장으로 넘겨 새로 시작한다. 같은 실수는 2번 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실수를 한다. 그리고 수정하고 그린다. 안토넬로는 모두 넉 점의 십자가상을 그렸다. 반면 그가 가장 많이 그렸던 장면은 보라, 이 사람이도다. 즉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풀려나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유대 고위 성직자들이 큰 소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그 장면을 모두 6번 그렸다. 모두 그리스도의 고통이 가득한 얼굴을 가까이에서 그린 초상화다. 그림 속 얼굴이나 그 얼굴을 그린 작품 모두 단호하다. 감상이나 거칠의 따위 없이 사물을 가늠하는 역시
명쾌한 시칠리아식 전통이다. 의자 위의 가방이 선생님 것입니까? 나는 곁눈질로 살핀다. 무장한 경비원이 가방을 가리키며 나를 노려보고 있다. 네, 제 겁니다만. 선생님 의자가 아닙니다. 압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치울게요. 가방을 집어들고 한 발 왼쪽 그림 앞으로 와서 두 다리 사이에 가방을 내려놓은 다음 다시 작업 중이던 드로잉을 바라본다. 선생님, 가방을 바닥에 두시면 안 됩니다. 원하면 뒤져보셔도 됩니다. 지갑이랑 그림 도구밖에 없어요. 나는 가방을 열어 보이지만 그는 등을 돌린다.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그림을 그린다. 십자가 위에 단단해 보이는 몸은 야위였다. 직접 그려보기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야위였다. 경고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그림 베끼려고 온 겁니다. 성금요일이잖아요. 안 됩니다. 나는 계속 그린다. 계속 이러시면 경비 책임자를 부르겠습니다. 경비원이 말한다. 경비원이 볼 수 있게 그림을 들어 보인다. 경비원은 40대, 몸집이 작고 단단해 보이고 눈이 작다. 혹은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며 눈을 가늘게 뜬 것인지도 모른다. 10분, 내가 말한다. 10분만 있으면 마칩니다. 지금 책임자를 부르겠습니다. 그가 말한다. 저기요, 내가 대꾸한다. 사람을 부를 거면 미술관 직원을 불러주세요.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설명해 줄 겁니다. 미술관 직원은 이 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비원은 퉁명스럽게 말한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일하고 저희 일은 보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 똥구멍이나 잘 지키라고 그 말은 하지 않는다. 경비원은 보초처럼 천천히 주변을 오간다. 나는 계속 그린다. 이제 발을 그리고 있다. 6가지 세고 경비 책임자 부르겠습니다. 그가 말한다. 휴대전화를 입에 갖다 댄다. 하나. 나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회색을 만든다. 둘. 손가락으로 잉크를 문질러 오른손에 움푹 꺼진 짙은 상처를 표시한다. 셋. 다른 손. 넷. 경비원이 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온다. 5. 가방을 어깨에 메십시오. 나는 스케치북의 크기 때문에 가방을 맨 상태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설명한다. 가방을 어깨에 메세요. 경비원이 가방을 집어 내 눈앞에 들어 보인다. 나는 펜 뚜껑을 닫고 가방을 받아든 다음 큰 소리로 욕을 한다. 이런 18. 그가 눈을 크게 뜨고 미소를 띤 채 고개를 가로젓는다. 공공장소에서 비속어를 쓰셨습니다. 경비원이 또박또박 말한다. 그뿐입니다. 경비 책임자가 곧 도착할 겁니다. 이제 긴장을 푼 경비원은 천천히 전시실을 돌아다닌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펜을 꺼내 다시 드로잉을 살핀다. 하늘의 경계를 만들어줄 땅이 있어야 한다. 손을 몇 번 움직여 땅을 표시한다. 전시실에 도착한 경비 책임자는 손을 허리춤에 댄 채 내 조금 뒤쪽에 서서 또박또박 말한다. 저희와 함께 미술관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업무 중인 저희 직원에게
모욕을 주셨고 공공장소에서 비속어를 쓰셨습니다. 곧장 정문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비원들이 나를 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데리고 나온다. 거기서 나를 놓아준 경비원들은 힘찬 걸음으로 다시 계단을 올라간다. 임무 완수. 실로 많은 오류들은 오직 우리가 이름을 실제에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날 뿐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원의 중심에서 원축까지 그어진 선들이 서로 길이가 다르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는 그는 수학자들이 말하는 원과 다른 어떤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계산에서 실수를 범할 때 그들은 종이 위에 쓰인 숫자와 다른 숫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정신 속만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확실히 실수를 범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수를 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종이 위에 쓰인 숫자와 같은 숫자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실수를 범했다고 믿지 말아야 한다. 나는 언젠가 자기 집들이 이웃집 닭 안으로 날아들었다고 고함을 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에 관하여 그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아주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다. 윤리학 2부 정리 47의 주석.